그렇지만 안나는 계속해서 열차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합니다. 성호를 긋는 습관적인 몸짓을 하자 마음속에 어린 시절과 처녀 때의 기억이 줄줄이 떠올랐고 불현듯 모든 것을 뒤덮는 어둠이 찢겨나가 한순간 옛날처럼 환희에 찬 삶이 눈앞에 떠올랐다.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성호를 그으니까 본인 안에 본인이 잊고 있던 어떤 종교적인 그런 성찰, 각성의 순간이 밀물듯이 한꺼번에 순간적으로 안나를 압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느꼈던 기쁨, 그리고 처녀 때의 환희에 찬 기억, 이런 것들이 안나를 압도하는데요. 그렇지만 안나는 그 순간을 또 지나서 죽음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바퀴 사이의 중간 지점이 그녀와 평행을 이룬 순간 빨간 가방을 던져버리고 어깨 사이에 머리를 밀어넣은 채 손을 짚고 기차 밑으로 몸을 던졌으며 즉시 일어날 준비라도 하는 것처럼 가벼운 동작으로 무릎을 꿇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빨간 가방을 밀쳐버리고 방해가 되는 그 빨간 가방을 던져버리고 기차 밑으로 몸을 던지게 됩니다. 그렇게 기차 밑으로 몸을 던지자마자 안나는 공포를 느낍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서술합니다. 바로 그 순간 안나는 공포를 느꼈다. 내가 어디 있는 거지? 뭘 하는 거지? 무엇 때문에? 그녀는 일어서고 싶었다. 뒤로 물러서고 싶었다. 장면 묘사가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바로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불리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보통 세계문학을 논할 때 제임스 조이스가 의식의 흐름 기법을 처음 시도했다고들 얘기하는데요. 많은 러시아 문학 연구자들은 아니다. 톨스토이의 안나 카리니나를 봐라. 바로 여기서 톨스토이가 이미 의식의 흐름 기법을 잘 소화해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는 합니다. 안나는 첫 번째 열차 칸의 중간 지점이 자신과 평행을 이룰 때 그 밑으로 몸을 던지려 했다. 그러나 손에서 놓으려 했던 빨간 가방이 방해가 되어 때를 놓쳤다. 성호를 긋는 습관적인 몸짓을 하자 마음속에 어린 시절과 처녀 때의 기억이 줄줄이 떠올랐고 불현듯 모든 것을 뒤덮는 어둠이 찢겨나가 한순간 옛날처럼 환희에 찬 삶이 눈앞에 떠올랐다. 바퀴 사이의 중간 지점이 그녀와 평행을 이룬 순간 빨간 가방을 던져버리고 어깨 사이에 머리를 밀어넣은 채 손을 짚고 기차 밑으로 몸을 던졌으며 즉시 일어날 준비라도 하는 것처럼 가벼운 동작으로 무릎을 꿇었다. 바로 그 순간 안나는 공포를 느꼈다. 내가 어디 있는 거지? 뭘 하는 거지? 무엇 때문에? 그녀는 일어서고 싶었다. 뒤로 물러서고 싶었다. 기차 밑으로 뛰어든 안나는 공포를 느껴서 다시 일어서고 싶지만 이미 때가 늦었죠. 기차가 안나를 덮칩니다. 그러나 거대하고 가차없는 무엇인가가 그녀의 머리를 찢고 등을 끌고 갔다. 주여, 저의 모든 것을 용서하소서. 몸부림쳐봤자 소용없음을 직감하고 그녀가 말했다. 그래서 안나는 주여, 저의 모든 것을 용서하소서. 몸부림쳐봤자 소용없음을 직감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 장면도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농부 하나가 무슨 말인가를 중얼대며 철로 위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불안과 기만, 슬픔, 악으로 가득 찬 책을 읽을 때 그걸 비춰주던 촛불이 어느 때보다 밝게 타올라 과거 어둠 속에 있던 것까지 죄다 비추어 보여주더니 치지직 소리를 내고 흐릿해지다가 영원히 꺼지고 말았다. 농부 하나가 무슨 말인가를 중얼대며 철로 위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불안과 기만, 슬픔, 악으로 가득 찬 책을 읽을 때 그걸 비춰주던 촛불이 어느 때보다 밝게 타올라 과거의 어둠 속에 있던 것까지 죄다 비추어 보여주더니 치직 소리를 내고 흐릿해지다가 영원히 꺼지고 말았다. 네, 여기서요. 독자 여러분이 제가 지금 문맥 없이 그냥 마지막 안나의 죽은 부분만 보여줘서 눈치를 못 채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 기차역, 안나가 죽는 기차역에서 농부가 나온다는 것도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요. 처음에 안나가 등장하는 장면이 기차역이거든요. 그래서 안나의 처음과 끝이 이렇게 기차역이라는 것도 어떤 이제 수미 상관의 어떤 일관성을 보여주지만요. 그 첫 장면, 브론스키와 만나서 불륜의 비극을 알리는 그 첫 장면에서도 농부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농부가 거기서 기차에 치여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나가 기차에 몸을 던진 이번 마지막 기차역에서는 본인이 농부가 아니라 본인이 기차에 뛰어들어서 죽죠. 이런 식으로 전쟁과 평화에 비해서 안나 까레니나는 훨씬 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소설 규범을 잘 따르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인 소설 규범을 적용한다 해도 톨스토이가 최정상급의 작가임을 보여주는 걸작입니다. 이 안에는요, 어떤 상징이라든지 또 이 마지막 장면에 안나의 죽음을 촛불과 비유를 하면서 촛불이 치직 소리를 내고 흐릿해졌더니 영원히 꺼지고 말았다. 그 안나의 죽음과 함께 완전한 어둠, 무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허무함, 이런 것까지 잘 전달을 하면서요. 톨스토이의 예술성이 부족함 없이 발휘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대하고 가차없는 무엇인가가 그녀의 머리를 찢고 등을 끌고 갔다. 주여, 저의 모든 것을 용서하소서. 몸부림쳐봤자 소용없음을 직감하고 그녀가 말했다. 농부 하나가 무슨 말인가를 중얼대며 철로 위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불안과 기만, 슬픔, 악으로 가득 찬 책을 읽을 때 그걸 비춰주던 촛불이 어느 때보다 밝게 타올라 과거 어둠 속에 있던 것까지 죄다 비추어 보여주더니 치지직 소리를 내고 흐릿해지다가 영원히 꺼지고 말았다. 이렇게 안나는 유럽식 소설로 봐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평론가들과 독자들은 안나 까레니나를 보고 열광을 했고요. 톨스토이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전쟁과 평화는 본인이 소설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나 까레니나를 두고는 바로 이 작품이 내 첫 소설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거야말로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소설의 전범, 소설의 본보기라고 할 만한 작품입니다. 그러면 전쟁과 평화와 비교해서 안나는 훨씬 더 이제 규모, 스케일도 작아지고 가정의 행복, 불행만 다룬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전쟁의 테마가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 부분, 에필로그 격에 해당하는 8부에 등장을 하는데요. 사실 톨스토이는 에필로그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보통 에필로그는 후일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8부 마지막 부분에는 안나가 죽은 후에 일어나는 이야기라서 안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보통 후일담이구나 뭐 이렇게 여길 수도 있지만 톨스토이는 에필로그라고 부르지 않고 8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8부에서 전쟁의 테마가 슬그머니 다시 나오는데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바로 그 1870년대 러시아의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였던 러시아가 발칸반도에서 참전했던 러시아와 터키 간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안나의 애인이 이제 안나가 죽은 후에 너무 상심을 하고 충격을 받아서 자살하는 심정으로 이 러시아 터키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묘사가 되고요. 그리고 그 전쟁을 두고 레빈이 가족, 친지들과 모여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장면에서 톨스토이가 레빈이라는 자기 분신이지만 작중 인물의 입을 빌어서 얘기하긴 하지만
반전 사상을 펼칩니다. 전쟁에 반대하는, 전쟁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무의미한 것이고 잘못된 것인가를 얘기합니다. 그 때문에 톨스토이 안나 카레나의 마지막 부인 8부는 연재가 거부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7부까지 잘 연재가 되다가 8부를 보내니까 편집장이 퇴짜를 놓습니다. 정부 시책에 반한다는 이유였죠. 그래서 아주 보수적인 편집장이었는데요. 정부가 나서서 열심히 홍보하는 전쟁을 반대하다니 이건 있을 수 없다. 우리 잡지에 실을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출판을 불허하고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아주 분노해서 또 경제력도 있겠다. 사비를 털어서 자기 돈으로 8부만 따로 찍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8부만 따로 또 출판을 하는 사연이 있었죠. 그래서 안나 카레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안나 카레나까지 엄청난 예술성을 보여준 톨스토이가 그 다음에 1880년대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달라집니다. 80년대 그 시기를 지나면서 본인이 그때까지 해왔던 작품을 전부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술이 아니라 그 정말 제대로 된 올바른 삶을 살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왜 예술이 문제일까요? 톨스토이가 생각할 때 예술은 인공적인 것입니다. 인위적인 것이죠. 예술 작품. 어쨌든 사람이 창조하는 것이고 인공적으로 뭔가를 상징을 집어넣고 어떤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하고 어쨌든 그런 인위적인 것을 완전히 결별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일자 무식쟁이인 농부들도 읽어서 바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쉬운 작품을 쓰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죠. 그래서 바로 나오는 작품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읽히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뭘로 살까요? 사랑으로 살죠. 읽지 않아도 정답을 알 수 있는 그런 소설, 우화에 가깝죠. 그리고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정답, 읽지 않아도 알죠. 별로 안 필요하다. 이런 식의 아주 도덕적인 우화들을 써서 발표를 합니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그 본인이 가진 어떤 예술성을 완전히 억누를 수는 없어서 1899년에 장편 하나를 더 씁니다. 부활이라는 작품입니다. 부활은요, 그래서 사실 톨스토이의 천재성이 발휘된 작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작품도요, 계속 쓰다가 그만뒀다가 다시 좀 쓰다가 그만두다가 그런 과정을 계속 몇 번이나 거쳤는데요. 그래도 마지막에 탈구를 하게 된 이유가 자신과 어떤 신념을 같이 하는 핍박받는 종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가 책을 팔아서 인세를 마련해야겠다. 이런 이유로 쓰기 싫어하던 소설을 마지막까지 그냥 다 써서 출판을 했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 톨스토이는 이제 말년에 가서는 소설가라기보다는 사상가로서의 면모를 훨씬 더 강하게 띱니다. 오늘 이렇게 톨스토이의 두 걸작, 삶과 예술 세계가 어떻게 융화되고 어떻게 하나로 혼연일체가 되는지, 또 삶과 예술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희미한지를 주제로 전쟁과 평화와 안나 카레나를 살펴봤습니다. 지식의 기쁨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